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3부 리그 자르브리켄과 DFB 포칼 2라운드 원정 경기가 확정되었습니다. DFB 포칼 2라운드 경기 일정은 현지 시간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진행됩니다. 코펜하겐과 챔스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키커에서는 예상 스쿼드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라이머의 자리인데 팬들도 투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레전드 마테우스 또한 라이머는 저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며 데이비스에 대해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최근 센터백 보강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제롬 보아탱은 계약을 한다고 해도 조별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로타르 마테우스는 제롬 보아탱과의 계약이 임박한 것을 바이에른이 영입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헨 수비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의 비판의 대상은 바로 김민재입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수비진 부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제롬 보아탱의 민헨팀 복귀가 임박한 것에 대해 마테우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세인 보아탱은 올림피크 리옹과의 계약이 끝나고 3개월 동안 팀을 떠나 있었습니다. FC 바이에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이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방식으로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네 번째 숙련된 센터백을 가졌을 것입니다. 보아탱은 일요일에 바이에른과 함께 훈련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세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보아탱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롬 보아탱은 6월 3일 올림피크 리옹에서 마지막 축구 경기를 치렀는데 그는 지난 시즌 6회 선발, 1회 풀타임, 1회 교체 출전으로 8회가 전부였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스쿼드의 깊이 부족에 대해 불평했지만 얀 크리스티안 드리센을 중심으로 한 클럽 경영진은 항상 클럽이 훌륭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포칼컵에서 센터백들의 첫 결장이 발생한 후 구단은 현재 보아탱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테우스는 바이에른의 수비진이 최고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며 김민재를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김민재는 아직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불확실성의 요소입니다. 가혹한 표현이 아닙니다. 김민재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먼저 분데스리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큰 월계관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수비에 대해 마테우스는 매각한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데이비스에 대해선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대단했지만 뒤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 패스, 포지션 플레이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는 훈련된 레프트백이 아닙니다. 바이에른은 데리흐트의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전이었지만 올해는 더 이상 주전 선수가 아니며 현재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구단은 1월에 센터백을 보강할 계획이며 데리흐트의 영입 이야기는 바르셀로나에 이어 메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리흐트는 아약스 암스테르담에서 함께한 시절부터 테나그 감독과의 관계로 유명합니다. 바이에른과의 계약은 2027년에 만료되며 잠재적인 이적 비용이 약 8천만 유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맨유로 이적하는 것은 그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텐 하그와 제외하면 다시 한번 센터백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 대한 선호로 인해 데리흐트는 먹이사슬에서 밀려났습니다. 독일을 떠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빌트에 따르면 맨유가 데리흐트 에이전트에 연락해 작년에 이적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맨유는 수비 옵션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에 관심을 표명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에서 밀려난 지금 다시 한번 영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데리흐트에 이어 바이에른의 공격수 세르주 그나브리 영입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DFB 포칼 프레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가운데 맨유는 전 아스널 공격수이자 현 바이에른 소속인 그나브리를 영입해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브리는 아스널에서 재앙적인 웨스트 브롬으로의 임대 이적을 포함해 실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르더 브레멘과 바이에른 뮌헨을 거치며
독일에서 커리어를 재건한 그나브리에게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복귀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나브리는 지난해 분데스리가 34경기에 출전해 14골을 기록하며 바이에른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관심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나브리가 이적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맨유는 2012-13 시즌 이후 리그 우승이 없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유는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의 꿈의 무대였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팀이 아닙니다. 이강인은 금메달을 향해 달리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시즌 첫 두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거의 4주 동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신입은 8월 22일에 처음으로 부상 문제를 겪었습니다.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치료한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은 아직 현 소속팀에서 다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에서 다시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2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강인은 대회가 끝난 후 10월 8일 이후에 다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잡고 일본이 홍콩을 잡으면 결승전이 한일전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잡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을 보길 기원합니다.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이 재탄생시킨 토트넘의 상징이다. 애슬레틱에서는 새로운 감독,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손흥민의 경우 새로운 주장이자 새로운 등번호인 9번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히샬리송을 왼쪽 윙에 배치했습니다. 선수 구성에서도 감독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터치 횟수가 적은 손흥민은 감독의 전형적인 시스템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전반 26분 커티스 존스가 레드카드를 받기 전까지 단 4번의 터치만을 기록했고 손흥민의 터치 횟수는 히샬리송 8회, 쿨루세프스키 14회, 메디슨 19회에 이어 경기장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은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그의 공격수들은 종종 터치가 적은 선수들입니다. 지난 시즌 셀틱에서 활약한 스코틀랜드 27골의 득점왕은 평균 72%의 점유율을 기록한 팀에서 경기당 평균 14번 미만의 터치로 1000분 이상 출전한 공격수 중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7번째 터치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점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메디슨과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중원에서 토트넘을 맨마크하려는 리버풀의 의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6호 골을 기록했고 8골의 홀란드만이 더 많은 골을 기록 중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재임 말기에 토트넘은 오픈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고 있을 때 낮은 블록을 상대로 크로스에 의존했고 후반전 역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